10년 3개월. 정확히 10년하고도 3개월. 가족을 위해 미국 땅에서 혼자 버틴 시간입니다. 처음 아내가 아들과 함께 유학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아빠로서 자랑스러웠죠. 여보, 미안해요. 3년만 참아요. 아들 대학 들어가면 바로 돌아올게요. 아내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은 5년이 되었고 5년은 다시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매일 저녁 화상 통화를 했고 아내는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웃었죠.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당신 좋아하는 거.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달을 버텼습니다. 2년 차가 되자 화상 통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2번. 아내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들 학교 행사도 많고 제가 PTA 활동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며 낯선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3년 차, 저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죠. 병원비가 아까워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 학원비 한 달치는 더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매달 송금하는 금액은 $3,000에서 시작해 점점 늘어났습니다. $4,000, $5,000, 어느새 $6,000. 여보, 이번 달은 좀 빠듯해요. $5,000만 보내도 될까요? 그렇게 물으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아들 학원비만 해도 $2,000예요. 저는 다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주유소. 하루 4시간씩 자며 버텼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4년 차 아내가 집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렌트비로 매달 $2,000씩 버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약금은 얼마나 필요해요? $100,000요. $100,000. 저는 그때까지 모아둔 전 재산이 $80,000였습니다. 은행에서 $20,000를 대출받았습니다. 금리가 높았지만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집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아내가 신용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5년 차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저 명문대 붙었어요. 화상통화 너머로 아들이 합격증을 흔들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등록금은 학기당 $30,000.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학기에 $40,000 이상 들어갔죠. 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50,000.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7년 차, 제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악화되어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왔고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42살의 몸이 60대처럼 늙어버렸습니다. 8년 차 아내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차가 10년 됐어요. 고장도 자주 나고요. 새 차 가격이 얼마예요? $40,000 정도요. 중고차로 알아볼게요. 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신용등급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3개월 후 아들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새 BMW가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새 차 샀다. 역시 럭셔리가 최고. 중고차를 산다더니 새 BMW를요? 9년 차,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죠. 주름투성이 얼굴, 빠진 머리, 굽은 허리. 이게 정말 나인가? 10년 차 아들이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아빠, 저 졸업했어요. 축하한다, 아들. 이제 엄마랑 한국 돌아오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저 여기서 취업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여기 정착하고 싶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제 인생에 10년을 바쳤는데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미국에 가보기로요. 마지막 남은 저축 3,000달러로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돌아올 표는 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 돌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내가 사는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는 꽤 좋은 동네라며 칭찬했죠. 1시간 후 택시가 한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예쁜 집이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차고에는 그 BMW가 서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그랑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10년 만에 보는 아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 누구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김민주 씨 계세요? 제가 남편인데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자기야.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내. 그런데 제 기억 속 아내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요? 제 집인데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요?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는 명품 브랜드, TV는 85인치 대형, 벽에는 비싼 그림들. 이 모든 게 제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 신발장에는 남자 구두가 3켤레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사이즈가 아닌 다른 남자의 구두. 저 남자는 누구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예요. 그냥 친구. 거짓말. 여자가 남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나요? 남자가 제 집에 구두를 3켤레나 놓아두나요? 호텔 가서 쉬어요. 내일 얘기해요.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이요? 제 집에서 쫓겨나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30분쯤 걸었을까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 347달러. 10년간 번 돈이 전부 사라지고 347달러만 남았습니다. 근처 모텔을 찾아 체크인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다음 날 약국으로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를 샀습니다. 99달러. 혹시 아들마저도 제 아들이 아니면 어쩌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몰래 아들의 방에 들어가 칫솔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도 몇 가닥 찾았죠. 제 머리카락도 뽑아서 따로 넣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샘플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온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DNA 퍼터니티 테스트 리절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리절트 붙인 일치 확률 0%. 컨클루전 더 테스티드 맨 이즈 익스클루더드 에즈 더 바이올라지컬 파더. 아들은 제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제가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 제가 모든 걸 바쳐 키운 아이.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죠. 0%.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맞으며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10년간 저를 속인 아내에게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주겠다고. 저는 매일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빠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회식이 있다며 나갔죠.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뭔데? 아빠랑 엄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다 알아요. 엄마 이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알았어? 2년 전부터요. 2년 전. 그때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아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한테 말하면 이혼한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들까지 협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2년 동안 혼자서. 미안하다, 아들아. 왜 아빠가 미안해요? 잘못한 건 엄마인데. 저 엄마 정말 싫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면서.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어? 엄마 일을 우연히 봤어요. 학교 끝나고 일찍 집에 왔는데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야. 그럼 저는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살자.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증거 모으는 거요. 엄마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요. 제 생일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그 아들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니. 다음 날 아들은 엄마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아내의 문자 메시지. 그 남자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 자기야, 오늘 그 멍청이가 또 송금했어. $5,000. 계속 보내게 해. 우리 집 대출금 갚는 데 쓰면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거야? 최대한 오래. 돈줄이 마를 때까지. 아들은 이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내줬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10년간 저는 정말 호구였던 겁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내의 은행 계좌네요. 제가 보낸 돈의 절반 이상이 박성민이란 남자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30만 달러. 하나로 4억 원이 넘었습니다. 3일째 아들이 엄마 서재에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사진. 아내와 그 남자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10년 전 7월.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놨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해? 조금만 더 참아. 애 대학 졸업하면 이혼하자고 할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 집이랑 차 다 내 명의로 바꿔놔. 그럼 저 사람은 손도 못 대. 이미 다 내 명의야. 저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에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에서 아내 이름으로. 제 서명 없이요? 분명 위조였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예 도용이 확실합니다.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증거를 더 모으는 게 좋습니다. 한 방에 끝내야죠.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덤비면 아내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 제가 더 파볼게요.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를 미행하게 했죠.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아내와 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뜻밖의 수학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 박성민도 기혼자였습니다.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죠. 저는 그 남자 부인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입니다. 증거 원하시면 연락하세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요. 직접 얘기합시다. 박성민 부인 최은혜 씨는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최은혜 씨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같이 복수합시다. 어떻게요? 이혼 소송 같이 해요. 그리고 둘 다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요. 최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죠. 다음 주 아내와 박성민이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집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현관, 뒷문, 차고 문 전부 교체했죠. 그 다음 아내 짐을 전부 밖으로 내놨습니다. 옷, 화장품, 신발, 액세서리 모두 차고에 쌓아놨죠. 집안에서 아내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다음 날 최은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고발장도 제출했죠. 서류 위조, 재산 횡령, 사기 혐의. 박성민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일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키를 꺼냈죠.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왜 안 열리지? 그때 제가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왜 키가 안 맞아요? 자물쇠 바꿨어요. 왜요? 당신 집 아니니까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물건들 어디 갔어요? 차고에 있어요. 왜 차고에?
이사 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 저도 동의했어요. 너, 너까지 날 배신해? 배신은 엄마가 먼저 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혼 소송 서류요. 그리고 형사 고발장, 서류 위조, 재산 횡령, 사기. 다 당신이 한 거죠. 난 그런 거 안 했어. 증거 다 있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당신과 박성민의 대화 녹음, 은행 이체 내역, 위조된 서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주 씨 계십니까? 네. 접니다.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서류 위조와 횡령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아내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며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끌려간 다음 날, 저는 최은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싸구려 변호사.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주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스크린에 위조된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99.8% 확률로 위조입니다. 판사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 한 일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예 이전 후 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된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출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피고인의 내연남 박성민 씨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시간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유죄가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사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 원고는 피고의 불륜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10년간 성실히 송금한 돈을 피고는 내연남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에게 100% 귀속됩니다. 피고는 위자료 1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또한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박성민의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다고 합니다. 1년 후 박성민이 교도소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박성민의 형이 연락했습니다. 동생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수척해진 박성민이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용서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없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 박성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었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저와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IT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한인마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 박지원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도 이혼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1년 후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청혼했습니다. 박지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결혼할래요. 3개월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주례를 받고 박지원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박지원이 임신했습니다. 52세에 처음 갖는 친자식. 9개월 후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희망이로 지었습니다. 제 피가 흐르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래 아빠야. 아빠. 아들은 희망이를 친동생처럼 사랑했습니다. 피가 반밖에 안 섞였는데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MBA를 마치고 CEO가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0년간의 고통, 배신, 복수, 그리고 용서와 새로운 사랑.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배신당하고 고통받으셨지만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희망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희망이입니다. 유골은 산타모니카 해변에 뿌려졌습니다. 박지원과 청혼했던 그곳,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10년차 기러기 아빠의 이야기.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와 사랑. 진짜 가족의 의미.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